네, 북한이 75일 만에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과연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북한이 쏜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구분이 되는 화성 14형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무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발표한 각종 데이터를 봐서 최고 고도가 한 4,500km, 그다음에 거리는 한 980km 정도 날아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 중에서는 화성 14형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현재 나온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이 지금 이제 고각 발사라고 해서요. 네. 공중으로 이렇게 높이 띄우는 발사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발사로 아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 보게 되면 약 10,000km 이상 11,000km 정도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북한 스스로가 지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미사일이 지금 화성 14형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발사 자체도 아마 화성 14형 발사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뭐 일부에서는 지금 이 화성 14형보다 또 더 멀리 날아가는 일부 지금 공개되지 않은 한 번도 발사하지 않은 화성 13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뭐 이것이 이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도 한 번도 발사해 보지 않은 미사일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발사를 이제 도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지난번에 두 차례 이미 발사한 화성 14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미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를 하고 75일 만인데 그때 당시에 발사한 화성 12형 그리고 지금 뭐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13형이나 14형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메시지는 어떤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화성 12형은 북한이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화성 14형은 명시정부의 북한이 7월 4일 날 이걸 최초 발사한 다음에 이것은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고 핵무력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성 12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하고 이제 북한이 이야기하는 건 평가가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약 한 4,000에서 5,000 정도 날아가는 이제 중거리 미사일로 생각하고 있고요. 북한은 이것을 이제 알래스카와 하와이 약 한 6,000에서 7,000 정도 날아가는 이제 미사일이라고 이제 북한은 스스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발사한 화성 14형은 이 화성 12형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미사일입니다. 화성 12형하고 동일한 1단체에다가 2단체만 올려서 사거리를 늘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쌍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개량형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화성 13형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과거의 모형으로만 또 퍼레이드만 보여줬던 KN-08이라든가 또 14라는 통상 우리가 말하는 화성 13형으로 생각되는 더 멀리 날아갈 것 같은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북한은 이 화성 12형은 중거리 미사일, 화성 14형은 화성 12형을 개량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화성 14형은 지난 7월에 두 차례 발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발사랑 이번 거랑 조금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차이라고 하면 일단 방식은 동일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화성 12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각 발사라고 해서 이 비정상적인 발사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각을 높이 올려서 거리를 짧게, 그러니까 네. 동해상을 넘어가지 않는 일본 열도를 넘어가지 않게 발사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두 차례 8월 말과 또 9월 15일 일본 열도를 넘어가서 2,700km, 3,700km 이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성 14형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지난 이제 7월 4일 날 첫 번째 발사하고 7월 28일 날 두 번째 발사를 했는데 두 번 다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발사했을 때도 한 2,800km 정도 고각을 올렸고요. 두 번째는 더 높이로 한 3,700 정도 올렸습니다. 거리는 한 900에서 1,000 사이를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거리는 한 980km, 지난 것과 큰 차이가 없지만 고각이 지난 2차 때보다도 한 700km 정도 상승한 4,500km 정도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리는 동일하지만 고각이 높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추진력이라든가 뭔가가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나 진전이 있었다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다른 점은 이것을 정상적으로 발사했을 때 사거리가 과거 1차 때는 한 8,000, 2차 발사 때는 한 9,000에서 10,000 정도 된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이 훨씬 넘어가는 11,000까지 이 수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미국의 북한에서 발사해서 미국의 서부 지역까지가 약 8천에서 9천 정도 됩니다. 네. 그러나 만을 넘게 되면 미국의 동부 지역 워싱턴과 이 심지어는 12,000까지 되면 마이애미까지 미국 전역을 네. 이제 목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발사 자체는 지난 2차 발사 때까지가 미국의 서부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사거리였다면 이번 발사는 미국의 어떤 동부 지역까지 상당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역을 포함할 수 있는 어떤 미사일 발사 사거리를 보여줬다는 점이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도발 시기적으로 시점으로 봐서도 조금 이른 시기에 발사를 했었고 그리고 뭐 미국 뭐 동부까지도 발사 가능한 어떤 사거리까지도 예측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발 배경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술적인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지난 75일 동안 물론 이제 지난 7월 28일 날 화성 14형을 이제 고각 발사한 이후에 상당 부분 화성 14형은 발사를 안 했습니다만은 지난 9월 15일 날 화성 12형을 일본 열도를 넘어서 정상적인 발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75일 동안 발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금 북한의 화성 14형 발사 자체는 이미 뭐 북한이 발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예, 김정은조차도 뭐 발사를 거기에 그를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뭐 말을 했었고요. 이어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에서 이 다음에 어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태평양상에 화성 14형을 발사하겠다. 그래서 수소폭탄을 터뜨리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음 수순은 이 화성 14형을 발사하는 수순은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과 이번같이 지난 1, 2차와 동일하게 고각 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정상적인 어떤 사거리 발사 그러니까 일본 열도를 넘어서 한 6,000km, 7,000km 날아가서 태평양상에 떨어지는 발사를 사실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측과는 다르게 이번에도 역시 1, 2차와 동일하게 고각 발사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발사를 한 점은 분명히 북한이 기술적으로 뭔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실험을 다시 한번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6,000이나 7,000km 정상적인 발사를 한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핵무력의 완성입니다. 북한이 7월 4일 날 이 화성 14형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 화성 14형은 핵무력의 완성이다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을 정상적인 발사를 해서 태평양상에 떨어뜨려서 공중 폭발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력, 그 사거리를 가지는 핵무력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어떤 마지막 실험 자체를 자칫 실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실패하게 되면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어떤 뭐랄까 모든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뭐 노력이 다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실험 자체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어떤 기술적인 완결성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제 실험도 실제 발사보다는 원거리 그러니까 고각 발사를 통해서 어떤 부족했던 기술적인 측면을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고각 발사를 통해서도 사거리를 계산해 보면 앞서 1, 2차 때보다는 상당히 미국 본토 전역을 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발사한 시간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른 아침 시간에 많이 발사를 했는데 오늘은 새벽 3시 19분에 발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미국 쪽에다가 호소하는 메시지가 더 강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면에서 꼭 미국의 타임하고 맞췄다라고 꼭 그런 의견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꼭 아침만 발사하는 건 아닙니다. 오후 5시에 발사한 적도 있었고요.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거의 자정 가까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 어떤 큰 의도가를 부여한다든가 또 미국의 어떤 메시지 전달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야심한 시간에 했다는 것은 자신의 노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아니었을까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보 자산이라든가 상당 부분 북한의 이러한 어떤 이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 자체가 벌써 예측되어 있었고요. 그 바로 이제 하루 전날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어떤 그 신호를 감지했다는 어떤 벌써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떤 자신들을 많은 정보 자산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혹시나 자신들이 그런 뭐 선제타격 위협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실패할 위협 이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자신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한미의 어떤 정보 자산이 보고 있는 것들의 노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의 이번 도발이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서 뭐 발사를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북한이 도발을 하려면 뭐 적절한 시기에 국제 정세를 보고 뭐 도발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 혹은 지금 이 시기에 굳이 도발을 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이유가 저는 가장 크다고 보지만 단순히 또 기술적인 의미뿐만 예. 아니라 이제 어떤 전략적인 판단, 또 전략적인 어떤 타이밍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보면 최근에 그 북한이 한 75일 정도 이 도발이 없었던 이 기간 중에 보면 상당히 많은 어떤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국에 들어왔었죠. 핵잠수함뿐만 아니라 항공모함, 또 비원비 폭격기, 그다음에 그 사이 어떤 제재라든가 또 이번에 테러 지원국 재지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북한을 어떤 압박하고 있는 국면들, 이런 국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국면에서 북한이 어떻게 놓고 보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어떤 별다른 어떤 그 미국의 압박이라든가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다면 기싸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기싸움 차원에서 지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중간에 한 번 정도 정상적인, 앞서 말씀드렸지 좀 기술적인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사가 아니더라도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것을 확인도 하고 전략적으로 자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맞대응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이런 어떤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군의 대응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6분 만에 예.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북한 입장에서는 좀 어떤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발사한 곳 자체가 또 이제 평성이라는 곳이긴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평성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평양의 약간 북쪽인데요. 물론 그 근처에서 발사한 적이 있었지만 뭐 평성이라는 곳 자체에서 발사한 것은 이번 처음이라고 보이고요. 이 화성 12형이라든가 14형을 최근에 이제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발사한 것을 보면 물론 순환에서 2번 발사했지만 이 화성 14 같은 경우 이번에 3번째 발사를 했습니다만 3번 다 발사 위치가 다릅니다. 이게 발사 위치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한테 노출되는 것은 이제 야간에 발사한 것과 네. 마찬가지로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또 한 가지로는 이러한 장소를 마음대로 옮겨서 자신들이 발사할 수 있다. 테러 이용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쏠 수 있다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의 정보 자산이라든가 대응 능력을 한번 체크해보는, 점검해보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 그 한국이나 우리 쪽에서 보여준 반응은 상당히 좀 뛰어났고 좋은 반응, 또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대비돼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어떤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6분이한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시간이 지나서 지해공, 이 세 가지 이제 TOT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바다에서, 그다음에 하늘에서 동시에 발사를 해서 이 도발 원점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훈련을 동시에 이제 실시했다. 빠른 시간에 실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빠른 시간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번 발사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우리가 이미 알고 준비를 했다고 저는 또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네. 발사를 하고 6분 내에 발사했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우리가 이런 도발 상황 자체를 미리 감지를 하고 예지하고 있다가 감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이런 도발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했다는 점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강한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도발에 대해서는 뭐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한미 또 공중훈련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연합 공중훈련이. 그때에도 어떤 다른 대응책들 혹은 공조 방안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북한이 12월부터 동계 훈련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게 뭐 저희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연례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과 또 우리의 훈련과 북한의 훈련이 이제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우리의 훈련의 맞대응 차원에서 북한이 아마 대공방어 훈련이라든가 훈련 종목을 상당히 이거와 관련된 훈련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 또 강력한 그러니까 대공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떤 맞대응 차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현재 미사일을 발사하는 국면도 있지만은
12월부터 실시하는 북한의 재래식 훈련이죠. 동계 훈련을 북한이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어떻게 공개하느냐가 향후 이 1월을 넘어가서 2월 우리가 이제 곧 평창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평창 올림픽과 이어지는 그리고 또 곧 이어서 있는 우리의 한미 연합 훈련까지 연계되는 이 국면에서 한반도의 어떤 위기 국면, 현재 안보 국면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바로메타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뭐 조금 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식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일단 미국의 반응부터 좀 예상을 해보죠. 좀 어떤 식의 추가 제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추가 제재 지금 이제 제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추가 제재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제재에 이어서 개별적인 제재, 독자 제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새로운 어떤 제재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게 오히려 명분만 제공하고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있는 제재 자체를 얼마나 잘 지키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떤 새로운 어떤 제재를 만든기보다는 어떤 이 제재 자체를 효율적으로 또 중국이라든가 국제사회가 얼마나 이것을 잘 운영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미국이 우리와 이제 국제사회가 동조하는 이런 것,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어떤 협조를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더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또 대북 제재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이상의 어떤 독자 제재 혹은 대북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북한의 이러한 모습 이번에 뭐 물론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것이 지난 미사일과 별다른 지금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만약에 이번 발사가 태평양성으로 실거리를 발사를 했다고 하면 좀 차원이 달라지지만 이번 발사 자체가 물론 사거리가 조금 더 늘어난 측면이 있고 기술적인 진전이 있다고는 보지만 이것이 지난 1, 2차의 화성 14형의 발사와 큰 차이점이 없다는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의 현재의 어떤 자신들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제재의 수준 이상으로 뭐 과도하게 넘어간다든가 그 이상의 제재를 가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 통일부 외교부 관리들이 계속해서 미국을 방문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도 북핵 육자회담 우리 측 수석 대표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두 가지 차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차원에서는 이제 그 현재 이 북한의 행동 자체에 대한 어떤 압박과 제재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북한의 행동을 이제 자제시키고 막을 수 있는 그 압박과 제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또 이 국제사회나 또 한미가 이렇게 공조를 할 것이냐의 부분이 한 가지 큰 것이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제 곧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 훈련 기간이 겹치는 이런 복잡한 기간 중에 자칫 잘못하면 이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위기로 번지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제재와 평화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고 또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그림은요. 오늘 지금 새벽 청와대 NSC 긴급안전보장회의 회의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발언이 있는지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요 위기마다 여러 차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넘어가는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이미 삼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비판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적인 군사 모험주의를 멈추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을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조치를 지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압도적인 희대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즉각 공격하여 위협을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든 나라들과 함께 안보리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강력하고 강화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되 긴장이 격화되어 불행한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하면서 이 모두 발언을 하는 걸 듣고 왔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규정을 하고 북한이 군사 모험주의를 멈추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어떤 이번 훈련이 아니라 이제 대응하는 우리 지혜공의 훈련도 보여줬지만 어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그리고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이 두 가지 트랙을 같이 가겠다는 어떤 명확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것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잡고 또 미국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주변 국가와 공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 좀 균형적인 외교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여부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도 나왔듯이 밝은 미래를 강조했지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화 국면은 경색되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대비책도 다른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느 한쪽으로 저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에서 미북 간의 대화가 전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대화가 이런 국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래서 대화 자체를 차단하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명확하게 북한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또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어떤 우리의 대응, 확고한 어떤 대응은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대화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런 측면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저는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지금 이번에 상당히 대응도 잘 했고 또 북한의 어떤 위협 자체에 대한 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충분히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해나거나 두려울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9월 도발 이후에 10월에 상당히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는데 그때 조용히 지나갔고 75일 만에 다시 도발에 감행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도발 자체가 제7차 핵실험이라든가 핵실험보다는 이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발사 자체가 실제 화성 14형 발사를 실거리 발사를 하지 않고 북한이 이제 공언한 태평양상의 실거리 발사를 하지 않고 이제
변형된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공언한 실거리 발사,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지난 2017년 올 초 신년사에 핵무력의 완성에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곧 한 달 후면 북한이 2018년 신년사를 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신년사에 그러면 북한이 또 뭐 막바지에 달았다라고 하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저는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마 이번 화성 14형을 이번 12월 달에 발사를 하고 핵무력의 완성을 선포를 하고 가는 그런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이번 12월 달에 미사일을 발사할지 안 할지 뭐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이런 국면 자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뭐 압박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대화 국면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일부 대응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뭐 북한의 도발이 계속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중 일과의 국제관계 개선이라던가 어떤 공조 혹은 군사적인 대응책을 보완해야 될 점이라던가 이런 우리의 대응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대응책은 지금 저희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이제 중국과의 문제가 아직까지 여전히 조금 안 풀린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10월 30일 날 한중 간에 사드 문제를 관련된 이제 사항이 이제 합의가 아니라 협의가 돼서 이제 일단 봉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까지 여전히 이 문제가 언제든지 밖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에 관련된 뭐 우리 강경화 장관께서 이야기하신 뭐 쓰리노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이 북핵 문제와 별도로 이 한중 간에 또 한미 간에 또 북중 간에 어떤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미, 중 이것이 하나의 어떤 공조를 맺는데 상당히 어떤 제약 조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현재 이 한중 간에 관련된 문제들 또 한미 간에 관련된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언제 터질지 모를 수 있는 내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내관들을 좀 잘 골라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불안한 연말이 되지 않도록 한반도 위기 상황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